5년간 고급 저택의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58세 정미란. 할머니라 불리며 무시받던 그녀. 하지만 누도 몰랐다. 그녀는 뉴욕,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일했던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라는 사실을.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진 날 500억 원 규모의 중동 투자 회의를 앞두고 회사는 패닉에 빠졌다. 절망 속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정미란의 인생 역전. 나이로 무시받던 그녀가 국제 투자자들 앞에서 보여준 능력은 2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여자의 이야기. 당신의 숨겨진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58세입니다. 이름은 정미란이고요. 요즘 제 직업은 가사도우미입니다. 강남 역삼동 대기업 회장 저택에서 5년을 일했어요. 아침 6시면 눈을 떠서 저녁 9시까지 욕실 청소, 옷 정리, 식사 준비 이렇게 하루를 보내죠. 월급은 180만 원. 나쁘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계산기를 두드려도 늘 모자란 느낌은 안 지워집니다.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눈에 띄면 안 돼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하고 주인 가족이 편하려고 존재하는 거라고들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회장 저택의 직원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죠? 할머니입니다.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요. 젊은 비서들은 제가 지나가며 청소하는 복도에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아요. 아니면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마치 저는 공기처럼 취급받으면서요. 할머니, 여긴 먼지 너무 많은데? 할머니 손이 너무 떨려서 물 튀어나갔네요.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20년 전만 해도 저는 정밀한 과장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에서 일했고요. 베이징 지사도 거쳤어요. 모스크바에 1년을 머물면서 국제 투자 보조 업무를 했었죠. 영어? 물론 구사했고, 중국어도 러시아어도 제 손가락 끝만큼이나 자연스럽게요. 결혼했을 때 남편은 저에게 자랑스러운 남자였어요. 당신이 최고야. 미란.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저도 믿었어요. 나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경력을 쌓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2004년 가을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신호를 어긴 화물차가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1년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갈라놨어요. 간병 비만월 800만 원이 넘었고 직업 복귀는 꿈이었어요. 유학파, 국제 업무 경험자, 그런 게 다 필요 없었어요. 현실은 하루 3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는 것뿐이었거든요. 저는 경력을 내려놨어요. 아니, 폐기했어요. 간병인 일을 했고 나중엔 가정부 일을 찾았어요. 더 큰 월급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2010년에 별이 되셨고 저는 그냥 계속 일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가방 깊숙이 넣어둔 것을 만져요. 남편이 해외 지사 파견을 갈 때 받았던 배지예요. 작은 금속 배지인데 신요원 인터내셔널 비즈너스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어요. 남편 이름이요. 저도 그런 배지를 가지고 싶었어요. 아직도요. 5년 전 이 저택에 들어오면서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좋은 월급도 필요했고 누군가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직업이 필요했거든요. 가사도우미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몸은 움직이되 마음은 정지 상태로 일하는. 할머니, 거기 좀 더 닦아봐. 젊은 비서 황수희가 저를 보며 말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더 깊이, 더 맡기게. 아무도 제 이름을 안 부르는 이상 저도 누구도 볼 수 없게 그냥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저희 회장님, 윤도경 회장님은 나이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60대는 은퇴해야 한다. 50대라면 벌써 경력의 끝. 70대. 그건 뭐 할아버지 할머니네. 그렇게 나이로 모든 직원을 평가했어요. 저야 말할 것도 없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회장님의 서류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하얀 종이가 복도에 흩어졌는데 회장님이 옆을 지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도 떨려. 요즘 할머니들은 그 말이 웃음거리처럼 들린 건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젊은 직원들이 웃음을 삼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돌아와서 뉴욕에서 번역한 계약서도 베이징 출장에서 메모한 회의 내용도 모스크바에서의 밤샘 일들도 모두 내려놨어요. 그것들은 이제 할머니의 꿈 정도였어요. 남편이 준 배지는 가방 깊숙이 들어갔고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2024년 어느 봄 아침 그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 저택에서 단 하루 만에 뒤집어질 거라는 걸요. 그날 아침은 다른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6시 알람이 울렸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강남역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죠. 28평짜리 아파트는 이제 제 꿈이었어요. 월 180만 원으로는 차라리 작은 방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샤워, 간단한 아침, 그리고 출근. 언제나처럼 정해진 루틴이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7시 30분이었어요. 집안일이 많은 아침이었거든요. 회장님의 침실 청소, 욕실 정소, 주방 정리. 이렇게 하면 대충 이 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회장님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셨어요. 9시쯤 되어야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방해 없이 조용히 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8시 45분쯤이었어요. 저가 4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그건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다급했어요. 예. 이 시간에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실장 김영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항상 진정한 톤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떨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에 그럴 건 아니지만 가사도우미는 사실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듣고 봐요. 우리는 벽처럼 움직이니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비서실장이 수화기를 놓자마자 곧바로 옆방으로 누군가 급하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경사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청소하는 복도 바로 아래 있는 계단이었거든요.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제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10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엔 회사에서 오는 전화들이 울렸어요.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도착 시간이 언제신가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걸렸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뭔가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났어요. 뭐? 통역사가 아팠다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꽤나 냉정한 분노였어요. 예, 통역사 이순희 부장이 새벽에 갑자기 급성 안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가신 상태라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정신이 없나? 회장님이 욕할 뻔한 말을 삼키셨어요. 저는 이미 5년을 이 저택에서 보냈으니까
그분의 화풀이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무섭지만 예측 가능한 분노였어요. 500억 원짜리 중동 투자 미팅을 몇 시간 뒤에 진행해야 하는데 통역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500억 원. 저는 청소를 멈추고 그 말을 되새겨 봤어요. 500억 원이라. 그건 제가 1년을 일해도 못 벌 돈이었어요. 아니, 10년을 일해도요. 다른 통역사 없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전문 통역사들을 연락을 시도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몇 시간 뒤? 정오 12시입니다. 회장님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분노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딴 조직이라고?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그저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소리, 셔츠를 입는 설의소리, 서서히 내려오시는 발걸음만 들렸어요. 저는 청소를 빠르게 마쳤어요. 회장님이 내려오실 때 복도에서 보이면 안 됐거든요. 8시 55분, 저는 4층에서 1층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비서실에서는 여러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전문 통역사인 분 있나요? 오늘은 어렵다고요? 시간이 너무 급해서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회장님은 회의실로 내려가셨어요. 비서실장과 함께요. 그리고 또 다른 임원들도 들어갔어요. 저는 그 시점부터 제 위치를 생각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분노하실 때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망을 받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운의 문제일 거야. 저는 주방에서 홍차를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는 얼그레이였어요. 매번 정확히 3분을 우려내야 했어요. 하나 길어도 하나 짧아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9시 30분,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어요. 회사에서 오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도 지옥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제 귀로 들리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통역사 구했나요? 아니, 모두 오늘 불가하대요. 그럼 뭐 하나? 회장님 정하실 때까지 잠깐 미룰 수 있는지. 미루다고? 500억짜리 투자사가 기다릴 것 같아? 그 대화가 반복됐어요. 마치 악몽 같은 루프였어요. 저는 여전히 주방에서 홍차를 우렸어요. 아무도 제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가사도우미는 그렇게 투명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제 가슴이 자꾸만 철렁거렸어요. 왜일까요? 알았어요. 500억 원, 중동 투자사, 통역이라는 단어들이 제 뇌 깊숙한 곳을 깨우고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뉴욕에서 했던 일들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정밀한 이 계약서 좀 봐봐. 아랍어 부분 있는데 문제 없을까? 그때 제 선배가 던지던 말이 기억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가사도우미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옛날이었어요. 저는 홍차를 회의실 문 앞에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젊은 비서 황수희를 봤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통역사 명부를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어요. 혹시 아무도 안 되나요? 내가 물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황수희가 저를 봤어요. 처음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마치 저는 지금까지 벽이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된 것처럼요. 네, 모두 없대요. 전문 통역사들은 이미 다른 일로 스케줄이 있고 서툰 사람들이라도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황수희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졌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500억 원. 중동투자사. 알아봐. 제 입술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저도 모르게요. 아랍어로 인사말을 중얼거렸어요. 안녕하세요. 그 발음이 20년 만에 입 밖으로 나왔어요. 마치 오래된 악기의 현이 울리는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봤어요. 그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남편의 배지가 떠올랐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아직도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정오 12시에 도착할 거라는 걸요. 정오가 되기 1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주방에 있었어요. 손으로 가볍게 홍차 찻잔을 닦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음악이 아니라 뉴스 채널로요. 뉴스는 늘 같은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제 귀를 어딘가로 보내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때 비서실에서 더욱 다급한 목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장이 다시 회장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 목소리가 달랐어요. 거의 절박했어요. 잦았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 쪽에서 올라왔어요. 아니, 모두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문 통역사들은 이미 그럼 학원이라도 있나? 강사라도? 회장님이 자르셨어요. 그것도 이 시간에는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끝낼 수 없었어요. 그때 그냥 미룰 수 있나요? 내일로라도?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그 조직의 누군가, 아마도 임원급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회장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톤이었어요. 미룬다. 투자사가 날씨처럼 기다릴 줄 아나? 그리고는 이딴 회사, 이딴 조직. 회장님이 욕설을 집어삼켰어요. 저는 그때 주방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찬물에 젖어 있었는데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뭐? 없나? 정말 아무도 없나? 회장님이 한 번 더 물었어요. 이번엔 거의 자포자기하는 톤이었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움직였어요. 정확히는 제 다리가 저를 끌고 나갔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장님. 저는 비서실 입구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저를 봤어요. 회장님, 비서실장,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20대 비서들까지요. 아, 네. 회장님이 물었어요. 마치 벽에서 갑자기 인간이 나타난 것처럼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뭐? 회장님이 물었어요.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비서실의 분위기가 팍 바뀌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한 비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웃음이 전염됐어요. 마치 제가 농담을 던진 것처럼요. 아, 할머니. 농담 잘하세요. 황수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통역이요? 할머니, 우리 회사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다른 비서가 더했어요. 설거지 손 안에 물때나 껴있는 분이 무슨 회의 통역을. 그 말을 끝낸 건 한 신입 비서였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니, 비웃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 진짜로?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조롱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어요. 절망에 가까운 필사의 심정이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저는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영어, 네. 중국어,
네. 알아보!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알아보라. 그건 가장 어려운 언어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오래 한 언어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회장님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마치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럼 러시아어는? 가능합니다.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20년간의 경력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이 침묵했어요. 비서들도 웃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표정으로요. 그때 회장님 옆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것이 제 처음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어요. 차선우 부장이었어요. 국제업무 담당 부장, 52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비웃음 섞인 눈으로가 아니라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의도적인 눈빛으로요. 그리고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진짜로 성공해내면 월급 10배, 그리고 정식 직책을 주지. 국제 업무 보조. 어때? 회장님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대신 실패하면 다시는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 그건 협박에 가까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집중했어요. 마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요. 제 입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장은? 회장님이 물었어요. 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제가 가진 옷은 검은색 청소복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주신 옷장에는 아직도 20년 전 정장들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더 이상 입지 않는 정장들이요. 30분 안에 준비돼. 회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어요. 30분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봤어요. 그럼 투자사한테 통역사 구했다고 전해. 정시에 시작한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얼른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거실을 통해, 복도를 통해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왔어요. 미란님. 그것은 차선우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추고 돌아섰어요. 네. 차 필요하신가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어요. 그거. 3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차선우 부장이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차 안에서 저는 이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하는 건가요? 차선우 부장이 차를 몰면서 물었어요. 네. 20년 만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예상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청소하면서 영어 노래를 흥얼거릴 때부터요. 그의 말에 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물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건 예전부터 느껴왔어요. 다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그 기회라는 뜻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당신의 기회는 당신 자신이 만드는 거니까요. 차선우 부장의 말이 제 마음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강남의 거리를 달렸어요. 제 가슴은 심하게 뛰고 있었어요. 공포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그리고
오래된 뭔가가 깨어나는 기분도 있었어요. 20년 전 뉴욕의 어느 사무실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느낌을 맛보려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차선우 부장이 물었어요. 저는 제 가방을 꺼내서 안을 봤어요. 거기엔 남편의 배지가 있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요. 제 손가락이 배지를 집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30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반지하 방에 도착했을 때 손목 시계는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손을 쳐다봤어요. 손가락이 어느 정도 떨리면 그건 제 몸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여보. 이제는 좀 괜찮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저는 20년 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흐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장을 입으니까 뭔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옷장 깊숙이 들어있던 검은색 정장 세트를 입었어요. 20년 만에요. 신발은 아직도 반질반질했어요.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였거든요. 남편이 뉴욕 출장에서 사온 것이었어요. 당신이 가장 예쁠 때 신어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거울 속에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정밀한처럼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배지를 꺼냈어요. 신요원 인터내셔널 비즈너스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는 작은 금속 배지였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걸 어느 곳에도 꺼내지 못했어요. 가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배지를 가슴팍에 대고 있었어요. 옷 위로요. 여보,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제 입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20년 전처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선우 부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에서요. 시간 많아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25분이었어요. 정시에 도착하면 됩니다. 저는 답했어요. 12시 정각, 우리는 저택에 도착했어요. 비서실 안은 정신없었어요. 회사 임원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중동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으로 보였어요. 기품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회장님, 통역사 배워도 되겠습니까? 가장 앞쪽에 앉은 아마도 대표인 것 같은 투자자가 물었어요. 아랍어가 섞인 영어였어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영어는 어색했어요. 발음도 부자연스러웠고 톤도 부족했어요. 저는 그때 회의실 옆 비서실 문에 들어섰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저를 봤어요. 먼저는 비서들이었어요. 그들은 입을 벌렸어요. 마치 제가 매직을 한 것처럼요. 할머니가 정장 입은 여인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은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은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었어요. 가장 앞에 대표 투자자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랍식 인사였어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가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어요. Wa alaikumu assala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그 대답은 정중한 아랍식 인사의 높은 수준이었어요. 투자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가 아랍어로 물었어요. 제가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했던 곳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마치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발견한 것처럼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좁은 회의실이었어요. 한쪽에는 회사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투자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리는 중앙이었어요.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의 회장 윤두경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통역했어요. Assalamu alaikum, Ana Rais al Sharika, Yun Du Kyung.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투자자 중 한 명, 가장 왼쪽에 앉은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아랍어, 하지만 사투리였어요. 특정 지역의 억양이었어요. This company seems very small. We wonder if Korea is the right place for our investment. 그가 영어로 말했지만 뉘앙스는 아랍어에서 나온 거였어요. 무례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회사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캐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그 투자자에게 아랍어로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이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이 회사의 가능성입니다. 투자자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투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를 존중하고 미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다시 영어로 회사 쪽 말을 통역했어요. 회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투자는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투자자들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통역자는 단순한 언어 변환자가 아니네요. 맨 앞에 대표 투자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She understands our culture. This is important.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의 이름은? 정미란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Miran. Beautiful name. Thank you. 투자자가 절을 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 회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회사를 낮춰보지 않았어요. 대신 마치 오랜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했어요. 그들이 우려하던 사항들도 제 통역을 통해 해결됐어요. 회사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도 저는 다리를 놓아줬어요. In Korean culture, respect for elders is important. But respect for innovation is also important. That's why we're partners. We respect your experience. And you respect our vision. 제가 말했을 때 투자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분 뒤 회의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어요. 투자자들이 회장님과 악수했어요. We will consider. But we have a good feeling. Miss Miran's presence here. It makes us feel that you understand us. 맨 앞에 대표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젖었어요. 제 손가락이 가슴팍에 남편 배지를 만졌어요. 여보, 해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요. 회의실을 나왔을 때 비서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황수희와 다른 비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조롱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놀라움 그리고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이 나갔어요. 미란.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깨달았어요. 네, 회장님. 어디서 배웠나? 젊을 때 해외 지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긴 침묵을 가졌어요. 내가 몰랐네. 그가 말했어요. 당신을 잘못 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선우 부장이 제 옆에 다가왔어요. 잘했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 철렁함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었어요. 20년 만에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대감이요. 저는 차선우 부장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면 되는데요? 부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요. 제 손이 다시 가슴팍의 배지를 만졌어요. 여보,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날의 30분이 제 인생을 뒤집기에 충분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30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반전됐어요. 투자자들이 회사를 떠났어요. 그들은 가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그들이 실패한 투자사라는 심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당신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대화할 거예요. 맨 앞에 대표가 제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20년 동안 누군가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지 얼마 뒤 비서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첫 번째로는 황수희였어요. 제가 정장을 벗고 청소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녀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혹시 누가 밀어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린 기색이 가득했어요. 뭐가요? 저는 물었어요. 그 자리, 통역 같은 거. 저희는 다 알아요.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뭘 해내겠어요. 분명 누군가 집어넣은 거죠.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뭐, 진짜 능력이 있다고요? 5년을 우리 옆에서 청소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또 다른 비서 김지은이 끼어들었어요. 한국말도 겨우겨우 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영어, 중국어, 아랍어를 한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들의 말이 번개처럼 쟤를 때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식당은 항상 정해진 자리가 있었어요. 제 자리는 맨 구석 테이블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예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밥을 받아서 제 자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 할머니. 거기 이미 식당 직원이 저를 막았어요. 뭐가요? 비서실 언니들이 그쪽 자리는 예약됐대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저는 바로 알았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한쪽 끝에 빈 테이블로요. 역시나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황수희가 친구들과 지나가면서 일부러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크게요. 저희는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뭐가 자격 있는 건가? 김지은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 제게 들리도록요. 어째 대학도 안 나온 할머니가 우리 위에 앉으려고? 또 다른 비서가 덧붙였어요. 제 밥이 식었어요. 밥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까진 저도 그들과 같은 세상에 있었으니까요. 제 자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용서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밥을 남기고 나왔어요. 4층 복도로 올라갔어요. 거기는 한적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채로요. 다시 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요. 그때 여기 있으셨네요. 누군가 옆에 나타났어요. 차선우 부장이었어요. 아, 부장님.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앉으세요. 그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나왔어요. 비서들 말 들었어요? 부장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처음엔 항상 그래요. 누군가 자리를 바꾸면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분노해요. 부장이 말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부장이 일어섰어요. 점심을 못 먹으셨나요? 네, 내일부터는 저랑 먹어요. 실장실 식당에서요. 그의 말이 한 줄의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부장이 내려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4층 복도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옆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투자사 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도요. 비서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조롱해서 질투로요. 회장님이 비서실로 나갔어요. 미라는 회장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또 다른 회의가 있다. 중국 투자사다. 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지를 박았어요.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20년 만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답했어요. 퇴근길에 차선우 부장이 또 저를 잡았어요. 피곤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잘 견디고 있어요. 저는 답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선우 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그게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엔 항상 무서워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했으니까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어요.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정미란이었어요. 저는 제 가방 속에 남편 배지를 꺼냈어요. 여보,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턴 내가 보여줄게.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직 결의만 있었어요. 비서들의 질투와 조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내일은 중국 투자사였어요. 그 다음은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린 여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6시가 아니라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아니, 정확하게는 떨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중국 투자사.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중국어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언어였어요. 발음도 복잡하고 문화적 뉘앙스도 깊었거든요. 뉴욕 시절에도 중국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항상 제일 신경 쓰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베이징 지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3년간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났어요. 언어는 과연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정장을 입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주름도 더 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건 공포와 설렘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남편의 배지를 가슴팍에 대었어요. 중국어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중얼거렸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어요. 비서실에는 이미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어요. 중국 대표단이 몇 시에 도착한대요? 한 비서가 묻고 있었어요. 9시 30분.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다른 비서가 답했어요. 정말 가능해? 어제는 괜찮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다르잖아. 그때 황수희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 중국어도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약간의 불안감도 섞여 있었어요. 네, 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베이징 방언도요? 김지은이 끼어들었어요. 마치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베이징 방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표준 중국어와는 다르게 지역 특화 발음과 문법이 있거든요. 기본은 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황수희와 김지은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마치 이번엔 망하겠구나라는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그들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였어요. 9시 30분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5명이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이었고 표정은 매우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가시돋친 갑옷을 입은 것처럼요. 대표는 왕 회장이었어요. 65세 정도로 보였어요. 회사 규모가 작네요. 그가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했지만 뉘앙스는 명확했어요. 너희 회사가 작다는 의미였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회사도 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중국어였어요. 하지만 베이징 방언이었어요. 빠른 속도, 모르는 발음들, 그리고 표준 중국어와 다른 문법 구조였어요.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차례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나는 중국어로 대답했어요. 베이징 방언으로요. 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베이징에서 오래 일했어요. 당신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 발음은 정확했어요. 음절도 성조도요. 왕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 중국에서 일했어요? 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베이징 지사에서 3년간요. 그리고 상하이에서도요. 저는 대답했어요. 왕 회장의 표정이 확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부터 회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 회장은 더 이상 한국 회사의 작은 규모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베이징의 골목길, 어느 식당이 좋았는지, 중국 문화에 대해서요. 당신은 왜 한국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왕 회장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에 모든 사람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한 박자 멈췄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했어요.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생계가 중요했어요. 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제 인생을 이해하는 표정으로요. 인생은 그래요. 누구의 인생도 쉽지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어요? 네.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왕 회장이 회장님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회사는 이 여자 때문에 큰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바보예요. 그의 말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50분 뒤 회의는 거의 확정 단계에 이르렀어요. 왕 회장은 나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우리 상하이 사무실에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당신의 조국을 떠나는 게 싫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말이 제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당신의 회사는 행운이 많겠네요. 중국 대표단이 떠난 뒤 비서실은 침묵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3일 뒤였어요. 이번엔 러시아 에너지 회사 임원이 방문했어요. 그의 이름은 이반 페트로프, 70세 정도로 보였어요. 러시아식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태도는 강압적이었어요. 한국 회사? 작은 회사네요.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식 발음이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페트로프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러시아어를 해요? 네. 모스크바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아, 그럼 우리는 친구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반 페트로프와의 회의는 가장 어려웠어요. 러시아인들은 직설적이고 타협을 모르거든요. 그들은 강한 의지와 명확한 목표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언어를 알았어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당신은 왜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약하면 도태되기 때문이죠. 페트로프가 답했어요. 하지만 강함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신뢰가 필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신뢰는 약함의 또 다른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뢰는 가장 강한 무기예요. 그 대화가 회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페트로프가 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당신이 있는 한 우리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회의를 마친 뒤 차선우 부장이 제 옆에 섰어요. 당신이 이 정도였 줄.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문화의 달이에요. 부장의 말이 제 가슴을 건드렸어요. 퇴근길 저는 혼자 회사 밖을 걷고 있었어요. 비서들은 더 이상 저를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저를 바라봤어요. 경외감으로요. 황수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니, 미란님. 그녀가 이제야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저희가 너무 미안했어요. 황수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변화는 단순한 능력의 발휘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존감이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알고 서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다는 거리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건 회장도 비서들도 투자자들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이 그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요. 제 직책은 국제 업무 전문가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10배가 아니라 12배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20년을 기다린 보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중동, 중국, 러시아 투자사가 모두 계약을 최종 확정했어요. 투자액은 총 2천억 원을 넘었어요.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의 긴장과 불안감 대신 성공과 확신이 흘러다녔어요. 그리고 그 성공의 중심에 저가 있었어요. 비서들은 이제 제게 존댓말을 썼어요. 아니, 높임말을 썼어요. 마치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요. 미란님.
오늘 일정 확인했어요? 미란님, 차 필요하신가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어요. 회장님이었어요. 어제 오후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저는 처음에 긴장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이란. 앉아요. 회장님이 저를 의자에 앉게 하셨어요. 이전에 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서 있어였거든요. 대체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살았죠? 회장님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박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제가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없었어서요. 제 대답은 솔직했어요. 2004년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 이후로 생계가 제 전부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뭐가 미안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으니까 나이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회장님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집무실을 나왔을 때 제 눈은 빨개져 있었어요. 차선우 부장이 복도에서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 나는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냥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차선우 부장이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다만 이제 당신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 밤 반지하 방에 돌아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고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20년 전 뉴욕에 있을 때의 그 눈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의 배지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배지를 가슴팍에 가져다 대었어요. 정밀한 International business expert.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20년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날은 회사 전사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대회의실에는 회사의 모든 임원과 부장, 그리고 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약 200명이었어요. 제 자리는 맨 앞이었어요. 아직도 이 자리가 현실인 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불렀고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다들 들어봐.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분기 우리 회사가 거둔 투자 유치 성과 총 2천억 원. 사상 최대 규모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 성과의 핵심은 한 사람 때문이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밀한 국제 업무 전문가. 저의 이름이 대회의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렸어요. 그녀가 없었다면 이 성과는 없었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그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다. 그녀는 우리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문화적 다리다. 회의실 전체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팍에 배지를 만졌어요. 따라서 이를 기념해
우리 회사는 국제 업무 전담 팀을 신설한다. 회장님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정밀한 전문가를 그 팀의 리더로 임명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당신을 그동안 잘못 봤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나이로 판단했고 능력을 무시했다. 그것은 내 실수다. 회장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어요. 회사의 회장이 한 직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박수가 다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건 경축의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미란님, 존경합니다. 황수희도 다가왔어요. 미란님,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정했어요. 저희는 당신을 너무 잘못 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말했어요. 누구나 처음엔 보이는 것만 봐요. 아니에요. 저희는 사람을 아래로 봤어요. 황수희가 목이 메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을 아래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저는 말했어요.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차선우 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반지하가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좋은 집을 찾아야겠다고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여전히 주름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고요. 손가락도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20년 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건 더 깊었어요. 더 강했어요. 저는 남편의 배지를 꺼냈어요. 여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 이제 당신을 놓을 준비가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요.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그리고 날 지켜봐줘서. 저는 배지를 꺼내 책장에 살며시 놨어요. 가슴팍이 아니라 책 속에요. 그리고 새로운 배지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주었던 직함 배지였어요. 정밀한 International Business Expert. 그걸 가슴팍에 달았어요. 이제 이건 내 것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갔어요. 새롭게 마련된 제 사무실로요. 국제업무팀의 리더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투자자들의 편지와 감사 카드들이 쌓여 있었어요. To Miran, the Bridge of Cultures. 중동 투자자의 편지였어요. Dear Miran, you are the reason we trust Korea. 중국 투자자의 편지였어요. Miran, you understand us. That's rare. 수만오네메놈 슈라 아르스먼치. 러시아 투자자의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란님, 차 부장입니다. 지금 올 수 있으신가요?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하려고요.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준비 실장을 하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이 많았어요. 여전히 나이는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내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는 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20년의 경험, 20년의 노력, 20년의 기다림. 그 모든 게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있는 건 정밀한이었어요.